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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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고 내 말 들어. 요! 그거 참 좋네. 새해부터 한 글자만 딱 하면 되니까. 굉장히 거침없이 오늘의 오프닝송을 시작을 해봤는데 이분을 위한 맞춤형 선곡이었습니다. 날선 국회 공방 속에 또 한 번의 레전드 장면을 만드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특별감찰관 김태우 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만하다. 임종석 실장님 오만하셔도 좋아요. 한마디로 오만하다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으세요 좀! 들어! 요! 들어! 요! 말하지 마라! 닥쳐가 아니고 들어. 들어. 요. 들어. 들어! 요! 자, 뭐 저희가 뿜개로 별명을 지어드렸었는데 하나 더 해야겠어요. 요괴. 요괴 아니고 요괴? 요괴. 왜 그런지 알지? 요. 가시죠. 요괴 박범계 의원과 함께 본격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연봉 셀프 인상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의원들이 이번에는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외로 떠났던 의원들 서둘러 귀국은 했지만 2연타로 실망한 국민들 정말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소식 듣고 나서. 늘 있는 일이잖아요. 뭐 그러게요.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매번 이제 매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이번이 좀 문제가 됐던 건 바로 뭐냐면은 그 김용균법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통과시키려고 어머님이 국회까지 오셨었거든요. 네. 그런 중요한 법을 놔두고 이 사람들이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고. 유치원 3법도 그다음에 또 유치원 3법도 걸려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야당만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여당도 사실 계획이 있었거든요. 일본 출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딱 갔죠, 보고 실제로. 그랬죠. 눈치를 딱 보고 이제 또 취소한 분들도 있고 그랬던 거죠. 올해는 그래 특히 이제 예산 그 처리가 뒤를 늦춰지는 바람에 시간이 촉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그 두 곳 모두 이거 놀러 가는 거구나 하는 게 휴양지죠. 너무나 예. 저희도 다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 좋다는 거기가. 유행어가 그 좋다는 다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마 온泉은 또 뭐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 온천이란 말이에요. 고베. 이건 기본적으로 공직의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 공감 역량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 뭐 조금 더 욕먹을 소지가 많았지만 근본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뭐 해만 되면 나오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출장 가는 곳마다 다 이상하게 이렇게 휴양지야. 그렇죠. 좋은 데 갔겠죠, 뭐. 그렇죠. 의원님들이 얼마나 또 어련히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50보 100보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제가 오늘 안 나오고 싶었어요. 그럴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 딱 처음에 들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딱 퇴장했어야 되는데 외부자들, 명예 외부자들이라 할 수 없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근데 가끔은 또 이렇게 껄쩍지근합니다. 어찌됐든 저도 안타까워요. 왜 그 시점에 그렇게 꼭 가셔야 됐나 하는. 근데 해명은요. 안타까움은 좀 있고. 이따 하시죠. 왜냐면 제가. 저도 안타까워요. 왜 그 시점에 그렇게 꼭 가셔야 됐나 하는. 근데 해명은요. 안타까움은 좀 있고. 이따 하시죠. 왜냐면 제가 예, 또 잠깐만. 한참 또 예, 자료를 갖고 장 변호사님. 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이번에 다낭 일정을 보니까 그래서 한번 봤어요. 3박 4일 일정으로 갔고 첫 번째 날 일정에 그 다낭시 인민위원장을 만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전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뭐 비공식 일정이고 비판이 일어나니까 간담회 같은 게 하나 잡혔었어요. 쭉 비공식 일정, 뭐 말은 비공식 일정이지만 이제 일정이 미리 없었고 이건 관광이죠. 논다 이거죠, 논다. 관광이라면 될 걸 갖다가 비공식 그렇죠. 일정은 즉 관광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제가 이제 뭐 우리 의원님들을 뭐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조금만 이따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요거 한번 또 보고. 아, 오늘 알겠습니다. 잘 안 맞네. 물어보니까 오늘 조금만 이따가. 국정감사장에 끌려 나온 저 공기업기관장 같아. 장진영 좀 변호사님이 이따 청문회 앞에 예, 또 하나 더 지적하실 아니 게 박혜자 있으신가 아나운서 봅니다. 물어보니까 좀 일정을 한 번 더 훑고. 아니, 너무 늦어. 근데 빨리 좀 얘기해. 하여간 동네 옆에. 자, 비공식 일정 뭐 이렇게 하다가 코트라 다낭 무역관을 방문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코트라 다낭 무역관은 아직 개설도 안 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 자세히 알아보게 됐다. 개설도 안 한 무역관을 뭐하러 국회의원 4명이 가서 봅니까?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코미디네요. 보면 아 이거 정말 급조된 이분들 혹시 일정인 거죠, 그러면? 부업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거 아닐까 혹시? 그러니까 코트라가 그 많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코트라 뭐 이런 걸 하나 끼워넣고 이렇게 많이 일정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쭉 봐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뭐 했다라고 할 만한 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갔다 이렇게 외유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최근에도 세비 1.8%를 인상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각오하는 거 보면 진짜 여의도라는 섬에 갇혀 있는 그런 별종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전 들었어요. 시점도 안 맞고 스케줄도 보니까 그렇네요. 이번 건은 어쨌든 뭐 변명의 여지가 좀 없다고 봐요. 네. 박 의원님은 지금 2번 해외 출장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던데. 작년에 2번인데 이건 저는 러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우리 민주당의 대표로서 참관한 게 있었고요. 워싱턴에 그 미국의 싱크탱크하고 외교안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피감기관도 아니고 국회 경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국민 따라가셔도 될것 같아요. 세금으로 가신 게 아니었네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뭐 지난해 그래서 2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통계가 좀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누가 출장을 많이 갔나 통계를 쭉 뽑아봤는데요. 1위가 정세균 의원입니다. 의장님이시니까. 의장이시니까. 12차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2위 김석기 의원, 나경원, 송희경, 이재정, 오세정 의원이 각각 11차례씩이고요. 3위가 원유철 의원입니다. 10차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많은 출장들이 필요한가요? 뭐 의장님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주 필요한 의원의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2017년 12월에 추미애 대표님하고 몇몇 의원님이 갔는데 그 당시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평창 동계올림픽 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IOC에 의해서 러시아 선수단이 공식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굉장히 막 들고 일어났어요. 아예 불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가지고 러시아 IOC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IOC의 깃발로 오시더라도 러시아 대표 선수단으로서 아주 융숭하게 환영을 드릴 테니까 꼭 오시라고 이렇게 설득해서 그 답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의원 외교 차원, 그러니까 행정부, 대통령이나 또는 부처의 장관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의원 외교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말씀을 받아서 제가 이제 이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좀 한다면 실제로 그 꼭 필요한 출장이 생각보단 제가 봐도 많아요. 자,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안 좋으면 제일 잘 돼 있는 지금 그 의원연맹이 사실 한일 의원연맹이거든요. 그죠? 전통적으로 그랬죠. 전통적으로 그렇고 예를 들면 그런 그 한일 의원연맹 회의라든가 아니면 뭐 쉽게 얘기해서 정부 대 정부 아니면 민간 대 민간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의회 대 의회 차원에서 꼭 나서서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도 가야죠, 사실은. 소위 이제 착한 출장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정말 국민 세금 낭비하는 그런 나쁜 출장은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자.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일정의 문제입니다. 그 일정이 정말 필요한 일정이다 그러면 국민들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 일정이 막 황당하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특정한 시기가 있어요. 절대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에 걸릴 때마다 이제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는 누가 봐도 괜찮을 만한 명분을 좀 마련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타서 그때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 상식선에서. 그렇죠. 저희가 요새 그 젠더 감수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공직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네. 그 민심 감수성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뭐 이런 거 해도 되잖아. 이거는 진짜 없어요. 금물입니다. 네,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진짜 없어졌는데도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는 거 보면 에이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고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는 다낭을 안 가보겠어요. 뭐 아리마운센을 안 가보겠어요. 엔간한데 다 가보잖아요. 뭐 체코의 고성을 안 가보겠어요. 저는 못 가본 데입니다. 아, 체코의 고성 논란이 국민은 됐었죠. 많지는 근데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충 어떤 상황에 이거는 진짜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다 이제 알 정도의 저는 집단지성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 거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가고 진짜 이거는 놀러 가는 그런 출장이라면 그거는 자기 개인 돈으로 가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선진화되는 그 방향이 아닐까. 사실은 예산결산 시즌이 마감한 이후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의원이라고 배지 달고 있는 분들은 많이들 나가시는 시즌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광역의원, 시의원들 아니면 도의원들, 구의원들, 군의원들 이런 분들이 무더기로 나갑니다. 무더기로. 차라리 근데 국회의원들은 감시라도 돼요. 나가면 금방금방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분들은 사실 감시도 잘 안 되고 거기서 뭐 지역에서 문제 터졌다 그래도 중앙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심하지 않을까. 근데 혹시 아닌 것은 그런 뭐, 분위기도 있습니까? 예, 젊은 해야 되는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외유성 출장 저희 안 가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한다는데 예, 정의당하고 밤이당에. 네, 근데 뭐 내부에서 뭐 너만 그렇게 잘났느냐 뭐 약간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다고요?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예. 이게 이제 서대문 구의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바른미래당의 주이삭 그다음에 정의당의 이만솔 요 두 젊은 구의원이 자기들은 앞으로는 외유성 출장 안 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같은 당이니까 그 주이삭 구의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밉상으로 찍히는 거 아니냐. 왕따 당하지. 자기는 국내 워크숍은 다 따라가고 다 같이 간다. 거기서 뭐 친하게 됐고 뭐 하기 때문에 해외 일정 안 따라간다고 해서 그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양심 있는 목소리, 용기 있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사후 보고서를 철저하게 제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여행사에서 이렇게 써지기도 한대요. 그 계획서를. 보고서를요? 보고서를.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있으니까 이제 보좌관들이나 이렇게 쓰고 공무원들이 또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보고서를 철저하게 제출하게 한다면 귀찮아서라도 아마 놀러는 못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왕따나 밉상을 당할 각오로 이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결단을 내려서 자기 매니페스토를 하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국회개혁 차원에서 좀 더 확산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의원들이 그냥 밖에 나가면 국민들이 몰랐잖아요. 이제는 거기 외국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고 또 여행을 다니고 있고 다 봅니다. 보기만 합니까? 또 트위터를 해요. 그래서 다 감시 당하니까 쓸데없는 외유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그 의원님들 그 공항만 가면 사고를 치시잖아요. 이번에도 저 민주당의 김정호 의원이 신분증 빼서 달라는데 그 빼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문제가 있다 친다면 일단은 준 다음에 나중에 문제 삼아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왜 싸워? 그 다음에 또 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은 아예 그냥 신분증 없이 타려고 했다가 또 무리를 일으켰고 또 아주 유명한 노룩 패스라든지 왜 공항만 가면 이렇게 사고를 치는지. 국회가 특활비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해외 출장 문제도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이제 그 기준 그리고 보고의 문제 그리고 영수증 처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격한 제도 개선을 지금 약속을 했어요. 네. 어찌됐든 여러 가지 비판은 달게 받겠고요.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봐요. 정치인들이 국민들 눈치를 너무 보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서로한테는 뭐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십니다라고 호통을 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약간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몰라도 되지만 당신은 모르면 안 됩니다. 얘기 나왔던 것처럼 요 그 국회의원분들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 차원의 이런 그 모럴 해자들하는 거는 사실은 훨씬 심하거든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래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위부터 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밑에부터 맑아져서 위가 맑아지는 일이라는 건 동서고금의 어느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선도적으로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억울하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 부분만은 한번 정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예. 억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지도 않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 분들께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여론에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를 위한 변명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의 대표죠.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입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로 뽑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대체로 의회와 또 국회의원 그리고 또 광의의 정치인들을 비판을 하되 저는 비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의회가 코미디나 어떤 그 희화화의 대상이 되고 과도하게 국회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국회의 감시를 받아야 될 어떤 권력이랄까? 독재자들이 그 위에서 마음껏 기지개를 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비판이 건전한 비판으로 끝냈으면 좋겠고 감시도 항상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항상적으로 감시를 해줘야지 늘 연말과 연초가 되면 마치 이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시켜 먹듯이 이렇게 하는 거. 진중권 교수가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상당히 오늘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어요. 지금 사실은. 예. 의원님들 아직 동심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반가워서 내가 이렇게 좋아했을 뿐인데. 좋아하는 게 아니죠. 이게. 잼버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단골 메뉴처럼 등장을 했던 의원들의 이 외유성 출장 논란, 이제 뭐 더 이상 좀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좀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제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출장 좀 다녀오세요 하면서 정말 떠밀듯이 비행기를 태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고생 좀 절로 해주세요. 나는 그런 국회와 정치권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뭐 안팎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비서진 개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분위기가 좀 쇄신될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이미 이제 그 보도량이 임계치를 이제 넘어섰 거죠.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 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와 민생 현장을 찾았고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통령이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노력의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아주 임팩트 있게 효과 있게 어떤 그 메시지가 전달되려면 저는 대통령이 보좌를 받는 청와대의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편 범위와 폭도 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임종석 비서실장 교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뭐 또 오래 했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후임 아니겠어요. 근데 뭐 언론에서도 예측을 하지만 저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쇄신의 의미를 극대화한다. 기조 자체는 안 바꾸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경제 기조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면 돌파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기와 가장 뜻을 같이 하는 노영민 주중대사를 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노영민 주 중국 대사를, 신임 정무수석으로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을,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제가 볼 땐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분위기를 쇄신을 해야 된다. 이제 뭐 한 팀 가지고 꽤 오래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쯤 한번 분위기 좀 쇄신해서 뭔가 좀 다진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조국 수석의 유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사법개혁이라든지 문제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기존의 그 기존을 계속 유지해 간다라는 거고, 세 번째 고려는 약간 정무적인 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총선 나가야 할 분들 이런 분들 지금 좀 풀어줘야 될 측면도 있고, 다시 말하면 건 아마 당 쪽에서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새로운 진영이 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지금 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유임 대상이 조국 민정수석하고 정의용 안보실장.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건 없었기 때문에 유임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그렇기 때문에 유임한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사법개혁을 과연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드러난 문제들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전부 민정수석실 내에서 일어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조국 수석이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그 불편을 끼친 거 아니에요? 비서로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드러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민정수석을 유임하는 것이 이게 대통령한테 꼭 도움이 되는 거겠느냐라는 그런 저는 지금 만약에 교체를 할 경우에는 뭐 신재민 건도 있고 그다음에 김태우 건도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혐의를 인정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좀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작업 자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사법개혁이다라는 게 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났기 때문에 일단락 될 때까지는 그냥 유임을 시키는 거. 네, 규임을 시키는 게 정권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청와대 특감반 규명을 둘러싼 공방 해를 넘겨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국회 운영위 내용부터 좀 평가를 해보고 갈까요?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알게 됐지만 작성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김태우 비서가 정말입니까? 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두 분 실장과 수석의 말씀을 앞뒤가 자꾸 다르고 오락가락하니까 청문회나 국정조사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의원님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퇴를 선포합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청와대는 잘했어요. 그리고 야당의 창은 너무 무디었어요. 청와대에서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같이 나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좀 주춤거리면 옆 사람이 막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팀워크로 일을 했죠. 효율적으로 작동했던 것 같고. 반면에 야당은 뭐 이제 이런 외유를 갔다 오셔서 그런가 어쩐가 전혀 팀워크가 없었어요. 준비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방패를 뚫지 못했죠, 전혀. 이건 뭐 참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안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고 있었는데 감찰이라 이제 뚝배기에 딱 담긴 거예요. 그분이 이제 곧 불이 들어올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이걸 갖다 딱 보고서 와 승천하는 용이네. 키워준 겁니다. 뱀장어만큼 키웠거든요. 결국 뚝 떨어져가지고 뭔가 다시 뚝배기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불이 들어온 거죠. 사실 그게 뭐냐 27일에 이미 감찰 결과가 나왔거든. 이번에 그 비위 사실이라는 게 대부분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운영위를 갖다 개최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황당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공당 아니에요. 제보가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 다 무는 거 아니잖아요. 말고 자기들이 이제 게이트키핑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믿을 만한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한가, 정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걸 따진 다음에 물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물어버린 겁니다. 붕어도요. IQ 좋은 놈들은 아무 미끼 안 물거든요. 그걸 그냥 물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배탈이 나버린 거죠, 결국은. 저는 축구로 예를 든다면은 한국당 팀은 아주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되는데 졸전 끝에 무승부로 그쳤다. 우리 유럽 프리미엄 리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막 다 들어오라 그래갖고 팀을 짰어요. 근데 이제 졸전 끝에 무승부라니까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 그 민주당 팀은 축구로 얘기하면 드러눕기 축구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침대 축구? 그렇죠. 잡아떼고 시간 끌고 갑자기 뭐 우리 조국 민정수석을 정치해야 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시끄럽기만 하면 뭐 저 대권 주자라는 건 이건 무슨 국민을 뭐로 하는 거예요? 뭐 드러눕기 침대 축구 플러스 또 일부 몇 명의 치밀한 수비로 잘 막았다. 그 중에 빛나는 수비수가 바로 우리 박범계 의원님. 뿜뿜 우리 박범계 의원이죠. 아니 근데 그거 좀 나도 좀 닭살 돋더라. 조국 수석 당신은 누굽니까? 아 이건 내가 친구들 나도 좀 닭살이 좀 돋는데. 박평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긴급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의 출석 문제 때문에 김용균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고리를 풀으셨는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필살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김태우란 전 그 검찰 수사관이 그 목록을 찍어 보낸 107건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루 전에 있었던 대검 특별 그 이제 감찰 결과 3가지 비위사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 사람이 폭로하는 그 순수성이 완전히 훼손된 거죠. 네. 몇몇 의원님들이 약간 팩트와 다른 그런 소위 이제 헛발질을 했고 그 중에서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이제 붙었던 그 의원님이신데 그 부분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탄탄한 논리와 법리에 기초하지 않는 그냥 의욕만 앞서는 느낌이었어요. 제 질의 시간에 그럼 제 질의 시간에는 보통 누구든지 서로 이제 뭐 자기 생각과 안 맞다 하더라도 개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개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유명한 들어! 요 이렇게가 됐죠. 됐는데 그때 그 장면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으세요 좀! 들어! 요! 장이 열리면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팩트를 하나 뭔가 그렇습니다. 예. 그 들고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를테면 그 제보도 받고 또 필요하면 뭐 접촉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팀 플레이로서 팀을 짜서 몰아가는. 그러니까 요번에 그거 잘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조국 수석하고 딱 이렇게 맞춰가면서 뭐 당신은 누굽니까? 뭐 참 좋았어요. 근데 제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윤근 그 주로 대사 지금 현재 러시아 대사시죠. 그분과 그 장시간의 1,000만 원 그 수수. 그 뒤에 보니까 이 장이라는 사람이 뭐 그것도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녹취록을 또 갖고 있다고 지금 또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우재창 전 의원에 대한 도로공사 커피점 그 특혜 의혹 같은 것들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심까지 했어요.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네 일들은 좀 봐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예 이슈 자체가 안 됐죠. 우재창 의원 것도.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주어져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해서 이슈화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감독 코치 좀 책임이 좀 있었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뭐 대법원의 판결까지 났던 그 사안 아니에요? 그럼 뭐 그 끝난 거죠. 신떡밥 갖고 뭘 더 합니까? 아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렇게 볼 건 그 아니라고 블랙리스트가 이제 블랙 코미디가 돼버린 거잖아요. 블랙리스트라고 자기가 만들었다. 환경부 예. 블랙리스트.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공공기관 그 정보 포털 사이트에 그냥 그대로 다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 그러니까 아마 공무원이 그거 조금 적어가지고 줬나 보죠. 또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 결승골을 넣는 장면이었거든요. 이게 자살골이에요. 김정주 씨. 야, 나 처음에 그걸 딱 보니까 그 녹음 딱 들을 때 와 이런 일이 다 있었어. 24명의 관계자 그만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기술본부장으로 근무했던 김정주이고 이번에 보도가 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저는 2017년 8월 30일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무슨 당인지 아세요? 새누리당 23번입니다. 지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가지고 이걸 폭로라고 얘기한 이거 안 됩니다. 근데 그분 요번에 연말에 연기 대상 받아야 돼요. 야, 세상에 2년 임기 다 채우고 말이야. 1년 더 하셨더라고. 근데 탄압을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그 질문을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제 비서관이 저한테 메모를 딱 주더니만 의원님 이 사람 임기 다 채운 분이에요. 그 메모를 딱 줬어요. 그리고 출처가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탁 직감적으로 이건 대대박이다. 대대박이다. 빨리 내 차례가 질의 차례가 와야 되는데 이거는 초대형. 근데 임종석 실장께서 이 쪽지를 받아가지고 바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보여주신 김정주라는 분 3기 임년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임사까지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신 것으로 조금 아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걸 봐야 되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비례 23번 줬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그거는 뭐 그다음에 임지를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마땅해요.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해야 되죠. 그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날 이제 얘기했던 것이 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윤근 대사님의 얘기, 또 공공기관 330개 공공기관에 관한 보고서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됐는데 그 330개 공공기관 그 평가 보고서도 이미 이제 공개 사이트에 다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이게 들어가 있어야지 말이 돼요. 뭐냐면 평판조회라는 겁니다. 소위 평판, 그 사람이 뭐 평소에 술을 많이 먹고 다닌다, 또 뭐 여자가 어떻다, 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다, 돈을 밝힌다, 뭐 등등의 이런 그런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 있음으로써 그게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조국 수석이 자, 330개 기관에 대해서 리스트 만든 것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리스트에 보면은 그 옆에 평판조회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은 본래 뭐 누구 추천으로 됐다든가 어떤 성향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의 구비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거의 없는데. 성향은 아니고요. 아니, 있었죠. 이 사람은 무슨 출신이다.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뭐 누구와 가깝다는 정도까지는 그런 거는 이제 있었어요. 포탈을 찾아보면 다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에요. 예. 그거를 말하자면 조사를 했다는 것이 문제고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공격도 예. 못했어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뭐 제가 이걸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민생이란 문제 또는 경제란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들어갔으면 훨씬 국민적 호소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기본권과 관련된 얘기를 과거 민간인 불법 사찰의 그림자가 하나도 가시워지지 않은 그 9년 동안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승계인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진보 진영은 뜨악하는 거고 보수 진영도 그 정도 뭐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핀트를 잘못 잡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범계 의원님이 굉장히 지금 자신의 차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했던 것들은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 가져하는 재료인데 이 재료를 가지고 좀 음식을 만들어라라고 그 장을 만들었는데 그 요리사들이 전혀 실력이 형편없어갖고 망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당을 이겼다고 해서 국민의 의혹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것은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잘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는 이번에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뭐 수사든 나중에 특검이든 뭐든 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 입장에서 너무 이게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상황은 아니고 우리 장진영 변호사님은 분노를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민간인 불법 사찰.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 장진수 주무관 기억나실 겁니다. 잊혀질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특검까지 갔어요. 그거와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완벽한 순수 그 자체의 무결점의 국정 운영을 얘기한다 하면은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가 에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보수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상적인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었고 그것은 최정점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비서관 그리고 그 밑에 모든 기관들 총동원하다시피 했던 국정원 그것과 비교해서 이 사태가 청와대 특감만 불과 9명 청와대 특감 반원들이 했던 일들이 각 레벨 단계로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비서관, 수석, 비서실장, 대통령까지 이루어지는 그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던 그러나 그 속에서 김태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뭘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적어도 권력의 차원에서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그런 상대적인 비교는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그런 속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런 점은 분노하죠. 그런 점은 분노를 했기 때문에 전혀 분노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건 잘못 상대적으로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훨씬 좋아지고 있고 훨씬 정말 이 개선되고 있고 아주 작은 거에도 우리가 정말 살을 내는 그런 아픔을 느낄 정도로 분명한 변화가 있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양심이냐 앙심이냐 했을 때 양심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자, 진 교수님 의견. 아니, 요건 제가 반박을 할게요. 아니, 요건 제가 말씀을 하고.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요. 자꾸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쟤네보단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국민의 기대 수준하고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잘하는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문재인 정부를 기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저는 지금 책임자들이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찰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다른 정부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보세요. 김태우 수사관이 박형철 지금 비서관의 그 비위에 대해서 지난주에 검찰에 들어가면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박형철 비서관 자기가 그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를 올렸는데 그 내용 중에 박형철 비서관의 친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박형철 비서관이 그 감찰 정보를 그 친구한테 흘렸다.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김태우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주장만 믿고 있는 예. 거예요. 변호사라는 믿는 분이 게 지금. 아니고요. 믿는 게 아니고. 그럼 상대적으로 아니 제가 변호사가 아니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팩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균형이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않죠. 그런 측면은 그게 아니고 정당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가이기 때문에 팩트를 다루는 데 쓰는 균형 잡히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거예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그런 의혹 제기는 국민이 기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하고는 동떨어진 거다라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걸 근데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죠. 그게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 얘기입니다. 자, 저는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뭘 봤냐면 이런 걸 봤거든요. 문 대통령이 참 잘한 게 김용규법 통과를 위해 가지고 조국을 내준 거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 그 이전에 바로 요 사안인데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검찰에 신세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신세지게 되면 사법개혁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그 전 정권에서도 이런 거 많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뭐 하던 대로 했겠지 뭐 안 하던 짓을 이번 정권에 들어서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 정권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덮었을 겁니다. 안 덮었잖아요. 몽땅 다 이 사람들 몽땅 다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건이 나온 거거든요. 그 말하면 정권이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검찰청 감찰 결과 골프 접대한 거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경찰 수사 개입한 거 사실로 드러났고 인사청탁 등 비의혹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비위 혐의자예요. 거기다가 뭡니까?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지금 검찰징계위원회 요청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비위 행위자입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최근에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 들어왔죠. 범죄 혐의자예요. 이런 사람 말을 믿냐라는 거죠. 그다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라 그랬냐면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통화 투자 정보를 갖다 수집해오면 1계급 특진시켜준다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먼저 특진 요청했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도 그 전이에요. 그래서 이분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남을 끌고 들어가. 나만 쳤냐? 아니다. 쟤도 켰다. 그다음 나만 그랬냐? 쟤도 개입했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1년의 쭉 대응 과정을 보면서 폭로 내용이 공익성이 있는 것이냐가 핵심인 것이지 왜 자꾸 그거를 뭐 이 사람은 비위자인데 뭐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나중에 또 법정에서 가려지면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조국 그 수석이 뭐 잘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도 철저하게 준비 잘했어요. 그러나 일관된 최근에 어떤 이런 사안에 대한 대응의 패턴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국의 법칙이라고 스스로 정리한 거예요. 뭐냐. 무슨 일이 딱 발생하면 일단 무조건 잡았대. 그거 아니라고. 그다음에 물을 타. 이 사람은 범법자다. 그리고 나선 나중에 법적인 증거 있느냐 법대로 하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니들은 과거 정권과 뭐가 그렇게 다르냐는 것이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0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12시 40분까지 했어요. 거의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은 전체적인 관전평은 문제 제기를 했던 자유한국당의 패배고 민주당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저희가 다 민정수석의 인정했잖아요. 선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십수시간 동안 장을 열어놨더니만 그 김태우가 얘기하는 것이 허무맹랑하고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느낌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명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그걸 인정해 주셔야지. 그걸 인정하지 없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국회 운영위원회는 제가 이것만 딱 얘기할게요. 저보다 더 잘하실 터이니까. 국회 운영위원회라는 곳은 청문회나 국정조사하고 달라서 형사 고발권이 없죠. 그죠? 반대의 측면으로 야당 의원들의 면책특권도 100% 보장됩니다. 그 아까 허위 팩트 있죠. 김정주에 관한. 그러면 또 고발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는 다 동등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대단한 무기를 의혹이 다 해소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 면책특권이라는 대단한 무기를 열몇 시간 동안 보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규명되지 못했으면 아닌 거지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규명되지 않은 것과 아닌 것은 다른 것이죠. 그게 언어학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회색지대에 지금 김태우 수사관 폭로에 청와대는 미꾸라지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그 뒤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야당에서는 공세 2라운드에 돌입한 그런 상황이죠.
청와대를 향한 내부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정권 교체기였던 2017년 GDP 대비 나라 빚을 39.4%로 높여놓자는 목표 숫자를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서 제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재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태우 사무관과는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공익제보자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게 좀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등장하자마자 뭐 맥카딘가 어디 광고를 하고 정말 괜찮은 곳이구나.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후원금 계좌 열고 뭐 이런 행태가 사실은 진정성 같은 걸 좀 깎아먹은 측면이 있고요. 폭로한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곧 따져보겠지만 사실은 이게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 볼 때 좀 무리하다. 이분의 그 주관적인 선의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맞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그 전문가들의 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재직 시절에 있었던, 근데 자기가 보기에 문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보니까 자기 소개를 하는데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고 또 촛불 집회에도 나갔고 자기가 공무원이 된 이유는 야학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뭐 학원과 무슨 관련을 짓는 것, 이것은 좀 자기한테는 억울하다. 제가 봐도 좀 뭐 학원 광고를 하고 이런 거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이분이 자기가 나온 동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좀 누가 봐도 그게 꼭 그런 사유가 됐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이렇게 자기 존재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를 하잖아요. 예. 그건 뭐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건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체 상황의 판단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라기보다도 상당 부분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정서적이고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는 느낌 좀 강하게 받아요. 예. 이 사람의 폭로한 내용에 그야말로 공익성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걸 그래도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다만 그 요번에도 조금 아쉬운 거는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가 뛴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어가 뛴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당에서 이렇게 감정적 대응이랄까 아니면 뭐 지난번 김태우 씨 때처럼 그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이 행태나 이런 것까지 뭐 돈 벌려고 그랬다 뭐 그건 이제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아니죠. 그 열렬 돈 벌려고 지지자들이 그랬다고 우리 손혜원 의원인가 그분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비난을 퍼부었다가 이런 극단적인 사태까지 오니까 그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응들이 좀 적절치 않아 보였다. 뭐 두 가지 측면을 좀 지적을 드릴까 싶은데요. 형식이라는 게 있고 이제 내용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이 이따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이제 공익신고자보호법 저도 뭐 개정을 냈어요. 권력기관까지 뭐 검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경찰, 감사원 뭐 기재부도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현재 현행법은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금은 보건, 환경, 뭐 식품 이런 쪽에 이제 힘없는 부처와 관련된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방식. 근데 일단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유튜브라는 방식으로 폭로를 했죠. 그래서 이 사안은 법률적으로는 공익신고자가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 의미의 공익제보라고 얘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다뤘던 김태우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는 맞아요.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언론의 필터링, 소위 여과장치라는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또 바로 뛰어들었어요. 행정고시를 합격한 초급 사무관 3년 근무했어요. 초급 사무관이 자기가 느끼는 국고채 발행의 어떤 주무사무관으로서 느끼는 문제와 기재부 안에서의 전체적인 위상과 또 청와대와의 관계와 뭐 이런 등등에서 문제의 의식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이 정말 공론화를 통해서 아주 자유롭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의된 게 아니고 정치권으로 바로 올라오면서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이 저는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논란의 중심이 된 게 이제 적자 국채 논란인데 네네. 그걸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적자 국채와 이제 소위
국채 상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자 국채라는 것이 그 당시 28조 원, 2017년도에 총 예정된 국채 예정액이 28조 원 남짓 될 겁니다. 그중에 20조 원은 이미 발행했고 나머지 8조 1,000억인가를 더 발행할 거냐 말 거냐 관련해서 한 4조 정도는 발행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신재민 사무관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4조를 추가 발행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전체 부채 비율 GDP 대비 이 국가 채무 비율에 0.2%밖에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4조 국채 발행 여부가 크게 뭐 국가 채무 비율에 결정적인 영향 요소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바이백이라는 그 국채 상환의 문제거든요. 예. 그 문제도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그 국가가 남는 잉여 자본으로 그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새로 국채를 발행해서 기존 국채를 만료가 된 기존 국채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시도한 거는 새로 국채를 발행해서 기존 국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똔똔이 되는 거예요. 국가 채무 비율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청와대가 왜 그 기재부에 영향을 못 미칩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중심 국가고요. 헌법에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청와대는 심지어 당정청 협의도 합니다. 당이 간섭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비서관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신재민 그 사무관의 말에 의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뷰로크래스라고 그래가지고 관료 국가가 아닙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그 사실 2017년이잖아요. 2017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요. 3월 달인가. 그렇죠? 그때부터는 박근혜 정부가 아닌 겁니다. 그럼 사실 2017년에 부채 비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누구의 부채 비율이냐면 문재인 정부의 부채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게다가 이제 그 지점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당시로서는 세금이 꽤 많이 거쳐 있어서 적자국채 추가 발행 명분이 크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건 진행되고 있는 이 패턴이 국가 거대 권력이 한 미꾸라지고 꼴뚜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이제 국민들이 보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거를 폭로한 것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꼭 짚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 사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3년 차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기 쉬운데 기재부는 매우 독특한 데예요. 지금 본인도 얘기했죠. 부총리 보고하는데 4번 따라 들어갔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전문적 영역들이기 때문에 위에 분들이 사실은 이 실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다 몰라요. 국채 발행하는 것부터 뭐 예를 들면 증권시장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사무관이 기한을 하잖아요, 뭐를. 그럼 그게 과장이 통과되면 이 사람이 직접 차관한테 들고 간다고 사무관이. 경찰 조직이나 무슨 뭐 수사기관처럼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람이 약간 전체적인 어떤 그 국채 발행의 그 정무적 의미를 조금 오버했을 수는 있지만은 제일 핵심이 역시 그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회계 마사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그건 규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수성님이 또 문재인 정부 때 5급 사무관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이 사이에는 언론이 있죠. 언론이 가치 없는 걸 언론이 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은 언론이 절대 가치입니까? 그건 아니죠. 언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1야당이 있습니다. 예. 물론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조금 더 절제되고 조금 더 중립적으로 이것이 전달이 됐더라면 훨씬 재밌는 공론화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이 아쉽고요. 두 번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에서 공익신고를 통해서 그 신고자를 보호해주면서 이것을 권장하는 것은 절차와 형식과 내용적으로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일입니다. 근데 이 사안은 정책적 사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이죠. 예. 적자 국채를 발행할 거냐 어떨 거냐. 바이백이라는 걸 통해서 소위 국채 상환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 기능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혹은 어떤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부정부패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본인 표현은 강요라고 표현했습니다. 강요는 폭력과 협박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거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것이 직권남용이 되려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금 와서 또 새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것은 전체적인 정책과 관련돼서 조율되는 과정의 일환이었지 최종적으로는 적자 국채는 발행되지 않았고
바이백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강요와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건 좋습니다. 너무 근데 이 과한 말씀만 그럼 제가 예. 이제 반론을 펴고 싶은데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도 그 정부 여당이 국민들과 지금 그 언론에서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라고 제가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의 핵심은 소위 청와대 정부. 이 정부 들어서서 헌정사상 이렇게 청와대가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고 하는 정부가 없다는 얘기가 또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이 촛불 자기도 나갔었는데 의구심을 느꼈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소통과 협치를 하라는 건데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지시하고 다 끌고 가더니 국채 발행 비율, 그 중요한 선량한 관리자를 해야 될 저 청와대 정부에서 그것까지 정치적으로 하려고 했다 그러면 의구심을 느끼고 폭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과 언론과 이쪽에서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무슨 돈 벌려고 뭐 저걸 했다든가 무슨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랬다든가 그거는 이제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아까 그래봤자 비율이 0.2%거든요. 티가 안 나요. 그다음에 사조원 적자 국채 추가 발행해봤자. 예. 그다음에 2017년입니다. 어차피 박근혜 정부 걸로 잡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걸로 잡히게 돼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런 의혹의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초과 세수가 발생했잖아요.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건 뭐냐면은 확장 재정을 해야 할 때 사실상 긴축재 재정을 해왔다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보수적인 예산 편성으로. 근데 경기를 갖다 살려야 될 때, 그러니까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했단 말이죠.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빚을 갖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회에서 많은 돈을 갖다가 추경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적은 걸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는 기재부의 또 어떤 부처의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갖고 있는 게 낫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할 바에는 반면에 신재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야 재정 건전성 이번 기회에 갚아버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의가 서로 부딪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안 했어요. 이제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청와대에서 뭐 압박을 한다라고나 했다가는 이게 됐어야죠.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압력이 없었다라고 첫 보시는 거고. 번째, 예. 압력이든 뭐든 청와대 주장이 끝까지 관철되지 않았다. 뭐 안 왔어요. 그 팩트예요. 그런데 미수범도 처벌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신재민 사무관의 주장대로 그러하다면 이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요. 얘기 들어보세요.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죠. 외국인 채권 투자 관리를 총괄했고 국고금 관리를 총괄했고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총괄한 그리고 적자 부채의 직접 담당자였어요. 이 업무에 관한 하는 핵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반론할게요. 아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진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반박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0.2% 말씀하셨어요. 총 부채 비율에서 0.2%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얘기는 8조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연 2천억. 연 2천억의 이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0.2%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두 번째 논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0.2%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아니, 들어보세요. 논리를 지금 왜곡했잖아요. 0.2%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에서 뭐냐면 0.2% 빚을 갖다가 덜 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했다. 이게 이 얘기인데 0.2% 그런 티를 내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볼 측면이 있어요. 시각이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쨌든 그 사람이 설명하는 정부의 의도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건 이제 시각의 그 말을 갖다 0.2%다 하더라도 뭐 이자가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맥락을 갖다 일탈시켜 버리면 안 되죠. 맥락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주장의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아이고 참. 이게 이제 정무적인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재민 사무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청와대하고 기재부하고 충돌하는 문제였다고요.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완사이드한 게 이상한 건지. 근데 자꾸 신재민 사무관 개인적인 생각이다 얘기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재민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이 사람이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보가 핵심은
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라고 신재민 사무관한테 보낸 카톡 메시지가 있잖아요. 차관보가 김동연 전 총리한테 자네는 그렇게 정무적 감각이 그 자리까지 갔으면서 정무적 감각이 그렇게 없느냐라면서 질책을 했다는 내용이 또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적자 부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신재민 사무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재부 내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의견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다는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죠.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할 수 있고 기재부는 심리적 판단할 수 있다. 기재부 내에서도 예산실과 국고계획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제1차관, 제2차관이 다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기재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신재민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적자 부채를 하느냐 아니냐 이건 정책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정책적인 문제예요. 그 동기가 말이죠. 네. 정권의 평가를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이게 분장 분식회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2천억의 추가 부담을 하면서 하는 게 옳으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제가 아까도 거예요, 얘기했듯이 급급하게 0.2%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전 효과라는 게 하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2017년은 누구 예산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갖다 박근혜 예산이라고 봐요. 문재인 정부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아까 미수범이라고 말씀하셨죠. 미수범이다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갖다가 억지로 그 얘기는 시켰을 제가 때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좋습니다. 이거 다 우리 그 일종의 논쟁 아니겠어요? 이 논쟁했다고 해서 제가 장진영 변호사님한테 제가 의무 없는 일 강요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이수정님께 제가 의무 없는 일 강요했습니까? 아니죠. 이거 강요했으면 제가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예요. 본인 의견에 무슨 얘기냐면 동의할 것을 강요했지. 무슨 얘기냐면 그건 피차 마찬가지죠. 장진영 변호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가이기 때문에 미수란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미수범. 왜냐하면 직권남용에는 미수범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강요죄가 남는데 아실 겁니다. 강요죄의 폭력과 협박이 어떤 정도인지. 자, 아닙니다. 다. 법률가가 그렇게 쓰면 대중들이 이걸 보고서 그렇게 믿는 수가 있어요. 다 아닙니다. 두 번째, 선량한 관리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선량한 관리자가 아닙니다. 선량한 관리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판례가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는 어느 시점에 쓰이는 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대통령 대행이 들어섰을 때 너는 더 이상 통치라는 정도의 적극적 행정을 하지 말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역할만 하랄 때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저는 금고 지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제가 정무라는 표현을 쓰니까 또 그때 뭐라고 표현하면 정치라고 표현하셨어요. 대통령의 정치가 아니고 대통령의 정무입니다. 대통령의 정무는 중장기 재정개혁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럼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뭐래?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러나 그런 의도를 갖고 회계 마사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국고국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찬성하고 또 바이백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정확한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국고국의 의견일 뿐입니다. 사무관의 의견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그것을 넘어서서 정책적 정무적 결론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물론 아니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그걸 부정하나요? 대통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비서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안 자체는 아주 정책적으로 논쟁이 충분히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주제였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범죄시 취급하고 무슨 폭로시 해가지고 무슨 공익제보로 취급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말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 조금 정리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발액을 하겠다 했다가 하루 전에 취소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왜 하루 전에 그 1조 원 가까이 되는 바이백을 취소했느냐.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 팩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채권 시장이 출렁인 건 사실인데 곧바로 이제 금리가 회복이 됐거든요. 정상화가 됐고 이게 채권 시장에 있는 큰 손들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는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고 만약에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 문제 제기를 했겠죠. 내가 이러한 손해를 받고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든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이백의 문제, 나중에 신재민 씨가 뭐라 하냐면 앞에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자기도. 이건 아니고 바이백이다. 거기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았고요. 자, 바이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못 의미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현진 한국은행 본부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그 바이백 제도를 도입한 분이에요.
신재민 씨가 자기 일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이백하고 조기 상환, 얼리 리타이먼트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부채 비율을 갖다 장난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이 사람 생각인데 그 한국은행 본부장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바이백을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바이백은 하게 되면 국채를 새로 발행해서 예. 그 돈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돈이 부채 되는 비율은 전혀 없는 거고 시장에 있는 그 채권자들이 뭘 좋아하냐면 옛날 채권보다 새로 발행되는 채권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상환 기간을 좀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실무 차원에서 포퓰리즘이다. 객관적으로는 이분의 판단이 옳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재민 씨의 주장은 청와대가 요구했던 것의 동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무관들이 비망록을 작성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나중에 그런 비망록이 불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국가 부채 비율을 유지하게끔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려고 했다.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다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런 가정에 대해서 제가 왜 대답을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신재민 씨가 지금 폭로한 내용 중에 이 차관보의 카톡이 있어요. 그 카톡에 어디에도 청와대라는 얘기는 없고요. 어쨌든 이 단순한 카톡 글 하나 이 문장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너 책임질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책임질라는 게 아니고 예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그건 예의가 아니고 해석도 더 떨어뜨리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실탄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장 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게 진짜 가시적인 효과. 이런 식의 선전 효과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 공무원들 간에 서로 나눈 카톡 내용도 공개가 됐잖아요. 공무원들이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서로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왜 자꾸 이 거잖아요. 사람이 개인 생각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카톡도 제가 카톡을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 카톡도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밝혔어요. 그 카톡의 전부를 다 특정 언론에서 다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문장만 지금 저도 그거 봤어요. 보셨죠? 말씀하시는 그 거 봤지만. 문장만 했지 그 이전 문장에 그 같은 사람이 단 1분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설마 차관이 시켰겠냐. 밑에서 국과장들이 아이디어겠지라는 그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이 또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두 내용이 1분 사이로 다르잖아요. 그 얘기는 법조인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분 상관에서 앞뒤가 다른 얘기가 나왔다면 그것은 진실성에 있어서 상당 부분 탄핵이 되는 거예요. 의원님 이거는요. 그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우리가 강요죄 구성 요건 아까 보니까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성 요건을 말씀하시던데. 물론 재판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진실이냐 허위냐 가짜 뉴스냐 아니면 진실 뉴스냐라고 판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 건 있다고 그러고 아닌 거 기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 가정적인 명령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적인 사안이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을 때는 사람이 처벌받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 사람이 처벌받는 이수범이나 문제예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흥분을 해서 이 사람들 변호하는 거예요. 신재민 씨도 변호를 받아야 되고 반대로 신재민 씨가 지금 얘기하는 그 반대에 있는 차관보니 차관이니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박 의원님 제가 아까 그 미수범 얘기를 한 건요. 이런 거예요. 청와대가 적자 부채를 강요했는데 결국 그게 관철되지 않았다. KTNG 사장 교체를 시도했는데 결국은 실현되지 않지 않았냐? 라고 방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도가 진짜로 있었다. 동기가 그런 거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사안은 그런 거 아니죠.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얘기할게요. 예. 김동연 부총리가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처와 청와대, 나아가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 형성 과정입니다. 이 정상적인 정책 형성 과정을 이분은 자기가 딱 갖고 있는 어떤 좁은 울문에 갇혀가지고 이걸 갖다가 청와대 외압이다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의 이 김동연 부총리 또 그 해명과 설명이 상당히 납득이 가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 눈이 빠졌어요. 그런 그 인위적인 부채 비율 유지 같은 것들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일체 얘기 안 하셨어. 이 사람이 뭘 다 잘 모르고 얘기한 거다. 아직 이 부분은 규명이 돼야 될 사안이다.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 기재부 국고국의 신재민 사무관이 누군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나라 재정 살림에 대한 본인의
자존심을 넘는, 프라이드를 뛰어넘는 뭔가가 보여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예산 정국이 되면 기재부가 얼마나 강한 데고 얼마나 센 데고 아마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물어보면 혀를 내두릴 정도로 너무나 절감하실 겁니다. 그만큼 기재부는 센 데예요. 기재부 안에서 장차관, 무슨 차관보, 실장, 국장을 따질 필요가 없이 과장님 한 분 한 분이 다 세신 분들입니다. 엄청나게.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부를 비판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당을 비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분만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이분만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로 한번 그 전체적인 메커니즘,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 바로 그런 측면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에서는 기재부가 이긴 거예요. 기재부가 검찰에 고발해서 이제 수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안이. 그럼에도 지금 공세는 정치권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조에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다른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겠다라고 얘기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나 또 이 법을 처음에 제안을 한 민주당의 입장이나 이 법의 정신을 전혀 무시한 이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도 이게 지금 공무상 비밀이라는 걸 본인들이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가. 그런데 이 신재민 사무관의 주장에 의하면 국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공익 신고거든요. 그러면 보호받아야 될 자격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가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 정부의 존립 기반인 그런 정당성에서도 저는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거예요. MBC 문건 같은 경우에도 그 있잖아 KTNG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이제 그 전에 MBC 기자한테 넘겨줬다 그랬잖아요 문건을. 그 다음에 사실 정부에서 뭐 KTNG 사장 임명하는데 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문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정부가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업은행 지분을 통해서 사장 추천위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주주총회나 사장 추천위를 비공개하고 있으니까 기업은행 주주권을 행사해서 진행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논의를 이끌어야 된다.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KTNG라는 게 국민의 세금에 들어간 기업인데 CEO라는 사람이 이익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그 주주들하고 결탁이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 저 신재민 씨도 인정해요. 그 글 보면 나와요. 사실 문제가 있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KTNG 사장 공모하는데 자격 조건을 갖다 KTNG 전현직 전무 이상급으로 해놔요. 그럼 딴 사람한테 응모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연임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는데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 가지고 분식회계를 한 의혹이 있다. 이게 중앙지검에 고발돼 있단 말이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국민들의 통제 같은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KTNG의 그 일대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일대 주주요? 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에요. 아니 만약 사장 갈아치려면은 국민연금 통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했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교수님 주장이 뭐예요? 이 사람이 폭로라는 게 매번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이 KTNG가 배당을 이렇게 멋대로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관여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MBC에 넣어준 문건에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운영위에서 한 얘기의 골자는 관여할 필요가 있었고 관여한 것도 적정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KTNG는 민영화는 됐지만 그 민영화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관점에서 민영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이 독점적 판매권은 유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고 허가 취소권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는 민영기업이긴 하지만 KTNG에 대해서 열람비 각종 보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담배사업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그 주주가 없기 때문에 아까 뭐 국민연금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은행을 통해서 관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뭐 이분도 유임이 됐어요. 결국 실패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백모 사장이라는 분이 고발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담배 회사를 1,5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자본 잠식이 된 그 회사를
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해서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금감원이 이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관리감독권자로서 그냥 좌시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문건에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라는 표현도 나올 뿐더러 투 트랙이 나옵니다. 이 사장을 유임시키는 경우와 이 사장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양쪽에 그 어떤 솔루션, 그 절차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정답을 갖고 이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아닌 겁니다. 가능한 한 문제가 발생 소지가 생겼기 때문에 우호 지분을 확보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권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문구는 나오지만 소위 직접적으로 이 사장은 갈아치워야 돼.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아니 그 문건을 누가 만들었죠? 기재부가 만들었습니다. 기재부가 만들었죠. 네,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논거예요. 아까 제가 담배사업법 얘기했잖아요. 근데 신재민 사무관의 얘기는 청와대가 그런 입장을 사장 교체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장 교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문건에 기재부가 사장 교체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갖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문구가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에 어떤 요구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정도로 얘기합니까? 그 부분이 수사 대상인데 어떻게 또 그렇죠. 장 변호사님 그렇게 아니요. 얘기하지 말라니까 진짜. 맞아요. 청와대에 어떤 요구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정도로 얘기합니까? 그 부분이 수사 대상인데 어떻게 또 장 그렇죠.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진짜. 맞아요. 아니 들어보세요. 정부가 사장 교체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문건이 내용이 들어간 것은 그 전제가 뭐겠어요? 그런 논의가 있었으니까 그런 보고가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자, 사실 운영위에서 이제 엄청난 화력을 다 소진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한 템포 에너지를 좀 쌓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오늘 또다시 화력을 고생하셨어요. 예, 쏟아해서 어떠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열띤 토론이었는데. 방어에 급급해야 될 그런 이슈라 사실 안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외부자들이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고 또 이렇게 눈에 밟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역시나 우리 장 변호사님이 많이 변했군요. 아무튼 변한 게 아니라 이 국민의 소리입니다, 박 의원님. 그렇지. 저로서는 선석컨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진실만을 오늘 얘기했습니다. 지난 2년간 매주 화요일 밤에 방송되던 외부자들이 새해를 맞아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모아서 더 날카롭게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20일 일요일 저녁 7시 40분 더 날카롭고 더 까칠하게 돌아오겠습니다.